내년도 예산안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은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년 이맘때쯤 발표되는 것 바로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오늘 오전에 드디어 2025년도 예산안이 베일을 벗었는데요. 일단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 건전재정 예산안 편성의 대원칙으로 삼았다. 이번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 4천억 원, 전년과 비교하면 3.2% 본예산 기준으로 이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약간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세입의 여건이나 지출 소모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지난해와 대비해서 소폭 증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아껴 쓰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민생 사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에는 투자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민생을 여러 가지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 또 역동 경제와 관련해서도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모두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비효율적인 부분, 아낄 부분은 확실히 아끼고 이 부분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게 일단 기조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는 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받는 이 생계급여, 내년에 이게 더 늘어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를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인데 물가 부담이 워낙 단기간에 커지기도 했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 제도를 좀 고칩니다. 기존의 중위소득 6.42%가 증가를 했는데 이거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이라는 점도 좀 눈에 띕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를 하되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우리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는 2,200만 원입니다. 연간을 기준으로 그러한데 내년에는 2,341만 원으로 종전보다 141만 원 증액할 계획입니다. 연간 생계급여액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물가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준다는 뜻이 될 테고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도 완화가 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소득 1억 원까지만 인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1억 3천만 원까지 관련해서 규정이 좀 완화가 됩니다. 재산 기준도 기존의 재산가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좀 넉넉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다는 점, 물가와 임금이 올랐다는 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좀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65세부터 74세까지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액이 20만 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좀 야박하게 잡을 경우에는 노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이리저리 떼어가는 소득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건강생활 유지비도 2배로 인상을 합니다. 현재는 월 6천 원씩인데 이게 12,000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5년 만에 취약가구 주택 수선비도 29%, 사실 증가율로 보면 굉장히 큰 증가폭인데 대폭 인상을 하게 되고 연 10만 원인 환경보건 이용권도 이 신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 차상위 중에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 한 10,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 같이 고질병이지만 이게 한 번에 낫지는 않는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이런 질환에 대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워낙에 취약계층이 또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내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더 늘어납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 공적 돌봄이 부족해서 보호자들이 우울증을 앓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고요?
네, 사정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온전히 이 돌봄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발달 장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늘려가야 한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던 부분인데요. 긴급 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노쇠화 하실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가정 내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긴급 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도 강화하게 되는데요. 서비스 제공 평균 시간이 월에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4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4시간 차이가 얼마나 클까 싶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또 아울러서 미등록 장애아의 경우에는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이 기존에는 6세까지였는데 앞으로는 9세 미만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동안 장애아를 등록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시설에 등록하고 또 관련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분들이 조금 더 길게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 될 테고요. 최중증 장애인의 의료 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병원과 재활치료와 돌봄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늘리겠다는 뜻인데요.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의료 장비도 보강을 해서 이게 허울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24시간 의료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에 가족들이 굉장히 반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런 시설들 빠르게 또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여러 가지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한부모 가정에 힘이 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건 사실 그동안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여러 번 조사가 나오기도 했었고 정부도 약속을 했었는데 양육비를 국가가 선 지급하고 나중에 다른 부모에게서 받아내는 제도 드디어 도입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양육비를 일방에게 이제 받아서 아이를 키우는 쪽이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관련해서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왔는지 관련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받은 적이 아예 없다. 이 답변이 가장 충격적인데 전체 응답자의 7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에 응답한 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아예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람이 10명 중 7명 이상이었다는 뜻이고 최근에 받지 못하게 됐다. 예전엔 좀 주다가 지금은 연락이 뜸하다. 이랬던 그 응답의 비율도 거의 10%에 가까웠습니다. 또 부정기 지급이라고 답변한 사람도 3.3%였는데 이 얘기는 돈은 항상 꾸준히 정확하게 필요하지만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다 이 얘기죠. 이러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정기 지급 받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15%에 그쳤고요. 일시불로 받았다. 정말 그 비율적으로 높지 않은데 전체 1%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양육비가 있어야 아이를 제대로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을 텐데 이때 정부가 중간에 개입을 하겠다는 게 이번 예산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국가에서 선지급을 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 받아내거든요.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뜻인데 양육비 선지급제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선지급제 관련해서 16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녀 1인당 월에 20만 원까지 최장 18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부모 가정이다. 애초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절대 그 양육하는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뜻도 확고히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꼭 필요한 금전적 지원 부분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 금전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은 좀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부분에 그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홀로 설 수 있게 일자리 지원 같은 것들도 필요한데요. 올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가장 중요한 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테고 또 근로를 통해서 스스로 일어섰을 때의 성취감하고 또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자활 근로 인원을 6만 9천 명에서 7만 2천 명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공공근로 등의 이름으로 불렀던 여러 가지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이고 급여도 3.7% 올려줍니다. 고물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도 신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반년 이상 근로를 계속했다. 그러면 50만 원의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하고요. 이 상태로 1년 이상 근무를 해서 기간을 채웠다. 그러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을 합니다. 계속해서 근로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뜻이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개, 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을 합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금 소득은 크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일 텐데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작년에 정년에 도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 소식 제가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정년이 된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내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자로 고용을 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월급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 지원 요건도 여러 가지로 완화를 하게 되고요. 일부 이미 퇴직하신 분들을 재고용할 경우에도 지원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퇴직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퇴직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우리 사회 고용 약자, 노동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미조직 근로자나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는데요. 그들을 위한 또 공간도 마련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임금체불된 경우에는 대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대 기업의 노조들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만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종종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데 노조도 설립이 되어 있지 않고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근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4월에 미조직 근로자 이용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제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를 하고 이 근로자 이음센터도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분쟁 조정이나 교육 또 컨설팅 같은 것들을 원스톱으로 지원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 도움받기 어려운 미조직 근로자들을 적극 지원한다. 이게 정부 구상입니다. 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쉼터도 37개소에서 45개소로 늘리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일용직 근로자나 그날 업무를 받아서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회사에 가도 마땅히 쉴 곳이 없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쉼도 있고 특히 이런 곳들에서 그 샤워가 가능하다. 이 어려운 일 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꺼리는 일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런 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임금체불 근로자의 대지급 제도를 정부가 보다 강화를 합니다. 대지급은 말 그대로 정부가 대신해서 월급을 주고 이 제때 월급 주지 않은 사장님에게 다시 받아내겠다 이런 뜻인데 추석 앞두고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들을 개인이 받아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해서 회사가 만약에 월급을 주지 않고 도산했다. 이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최대 2,100만 원까지 정부가 지급을 하고요. 나중에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체불을 확인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도산하지 않았어도 임금이 체불됐다. 이것만 확인을 해도 퇴직자는 최대 1,000만 원, 재직하고 있는데 월급 못 받는 분들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대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 8만 8천 명에서 10만 5천 명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소기업 또 자영업자들의 업황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부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년도 나라 살림, 중점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중요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면 워낙에 고정 비용이라던가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점일 텐데요. 이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예산이 쓰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채무 부담을 좀 덜어주는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네.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이 전환보증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지역 신보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던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신규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경우에는 이자도 좀 줄어들게 되고 상환 기간이 늘어난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 상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규 보증부터는 이 전환이 부과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산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전환 보증과 관련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 2조 원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소상공인의 대환 대출과 관련해서도 종전에 7% 정도였던 고금리 대출을 4.5% 수준의 고정금리 정책자금 대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테고요. 관련해서 대환대출에 한 2천억 원 정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이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도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환기간 연장, 이것도 최대 5년 확대를 할 계획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택배비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것들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황 어려운 분들 지원을 좀 늘려가겠다, 이런 정책적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 취약계층 지원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결국 궁극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 상권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이 5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인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입니다.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 4천억 원도 신규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민간 플랫폼, 이 소상공인도 발굴을 해서 1대1로 밀착 지원을 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지, 어떻게 키워나갈지까지 알려주겠다는 뜻인데, 상권 발전 기금 20억 원도 신규를 지원을 해서 좀 될 것 같다, 이 동네를 키워보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는 만약에 이 사업이 좀 기우뚱하거나 폐업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입니다. 재기 지원에도 예산이 쓰인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소상공인이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현장에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새 출발 기금을 통해서 적극 지원을 합니다. 경영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일단 기존에 진 빚, 채무 조정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새 출발 기금, 이게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를 합니다. 현재의 업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 영위 기간도 작년 11월에서 올해 6월로 확대를 하게 되니까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육을 이수를 할 경우에는 원금 감면율도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는데, 이 단계별로 지원을 최대한 늘려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거든요. 일단 폐업 지원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포를 철거할 때 지원금을 확대를 합니다. 종전에 250만 원이던 걸 400만 원까지로 확대를 하고, 폐업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도 제공을 합니다. 이 문 닫는 과정도 쉽지가 않거든요. 또 아울러서 이분들이 취업 시장에 다시 나간다, 취업 준비도 돕기로 했는데 사전 교육 참여 수당으로 6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고, 심층 교육 훈련 수당이나 최대 반년 동안 월 50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직의 경우에 만약에 취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19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고용한 사람들에게는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1년 동안 적게는 월에 30만 원, 크게는 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시 구직 시장에 나가도 이 패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내년도 예산안 나라 살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